저는 올해 71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왔고 그게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10년이 되어 가네요. 그때 제 나이 61. 아직도 그날이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부여잡고 울부짖던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습니다. 세 자식이 있었으니까요. 장남 민수, 차남 진수, 막내딸 은희. 그때만 해도 아이들이 다 결혼을 하지 않았던 때라 제가 정신 차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했고 번 돈을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경기도 외곽에 땅도 샀습니다. 200평이나 되는 땅이었죠. 그 땅을 살 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여보, 이 땅은 우리 노후 대비용이야.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우리 편하게 살자고.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남편이 하자는 대로 했죠. 제가 뭘 알겠습니까? 평생을 집안일만 하며 살았는데요. 남편은 모든 재산 문제를 혼자 알아서 했고, 저는 그저 밥 차리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처음으로 통장을 들여다봤을 때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알뜰하게 모았는지. 그 돈으로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집도 장만해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써나갔습니다. 특히 큰아들 민수한테는 제일 많이 해줬죠. 장남이니까,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는 아들이니까요. 민수는 어릴 때부터 착했습니다. 동생들 잘 챙기고 제 말도 잘 들었어요. 공부도 곧잘해서 대학도 서울에 있는 괜찮은 곳에 갔습니다. 졸업하고 회사도 다녔는데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됐습니다.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니. 하지만 민수가 그러더군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할 수 있어요. 저 믿어주세요. 그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믿는 게 엄마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민수는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1,000만 원, 2천만 원.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줬죠. 내 아들이 하는 일인데 도와줘야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3천만 원, 5천만 원. 급기야 1억까지 요구했을 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그래도 민수가 꼭 필요하다고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또 믿었습니다. 내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다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 통장에 있던 돈이 하나둘씩 민수한테로 넘어갔습니다. 민수 며느리, 그러니까 제 큰 며느리는 가끔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이렇게 어머니 돈을 쓰게 돼서. 그럴 때마다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 우리 가족인데. 민수 잘 되면 다 잘 되는 거지. 민수는 저한테 자주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밥은 잘 드시고 계세요? 그 목소리를 들으면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역시 내 아들은 효자구나.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엄마 걱정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1년에 몇 번 얼굴 보기도 힘든데 민수는 달랐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였을까요? 민수한테서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걸어도 안 받을 때가 많았고, 받아도 바쁘다며 금방 끊었어요. 처음에는 사업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 얼굴에 반가워서 제가 막 이것저것 꺼내서 차려줬어요. 민수는 밥을 먹으면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사업 확장을 해야 하는데 자금이 좀 더 필요해요. 저는 난처했습니다. 그동안 민수한테 준 돈이 이미 통장을 거의 바닥나게 만들었거든요. 남은 건 매달 나오는 남편 유족연금이랑 제 기초연금이 전부였어요. 그걸로 생활비를 쓰고 있었는데 더 이상 줄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민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경기도에 있는 땅 있잖아요. 아빠가 남긴 그 땅, 그걸 담보로 대출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노후 대비용으로 남긴 거라서 함부로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민수는 계속 설득했어요. 엄마, 저 정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큰 계약이 성사돼요. 그럼 제가 몇 배로 갚아드릴게요. 엄마한테 더 좋은 집도 사드리고 편하게 모시고 살게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성공해서 저를 편하게 해주겠다는데 엄마로서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담보대출이면 땅을 파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싶었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민수야. 엄마가 도와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민수 얼굴이 환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보답할게요.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꼭 잡더군요. 며칠 뒤 민수가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엄마,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저는 서류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자도 많고 법률 용어도 많아서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민수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내 아들을 믿으니까요. 그 후로 민수는 또 바빠졌습니다. 연락이 더 뜸해지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날이 많았어요. 가끔 문자로만 답장이 왔죠. 엄마, 바빠서 전화 못 받았어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에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친구 김 여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순덕아, 너 경기도 땅 팔았다며? 얼마 받았어? 요즘 땅값 많이 올랐던데.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땅 안 팔았어. 담보대출만 받았지. 김 여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팔렸다고 하던데? 우리 아들이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그 동네 거래 내역 보고 그러더라. 내 땅이 몇 달 전에 팔렸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무슨 소리지? 제가 땅을 팔다니 말도 안 돼. 저는 담보대출 서류에만 도장을 찍었는데 설마. 집에 돌아와서 급하게 민수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급한 일이 있으니까 꼭 전화 좀 해줘. 하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김 여사 말이 사실일까? 아니야, 민수가 그럴 리 없어. 내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어. 하지만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구청에 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창구에 앉아서 제 땅의 등기부등본을 떼달라고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서 건네줬고 저는 그걸 받아들었죠. 서류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소유자가 바뀌어 있었어요. 박순덕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 이름으로 거래 날짜를 보니 석 달 전이더군요. 제가 민수한테 도장을 찍어준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직원이 괜찮으시냐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서류만 바라봤죠.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민수가, 내 아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 땅을 파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그날 밤 민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만에 오는 전화였죠. 받자마자 저는 소리쳤어요. 민수야, 너 뭐 한 거야? 우리 땅이 팔렸다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민수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거 제가 팔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팔았어요.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담담했어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저는 전화기를 꽉 움켜쥐고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야? 엄마한테 담보대출이라고 했잖아. 땅을 파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민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어차피 담보대출이나 매매나 똑같아요.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땅 가지고 있어 봤자 뭐해요. 팔아서 쓰는 게 낫죠.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게 내 아들이 하는 말인가? 어차피 똑같다니, 팔아서 쓰는 게 낫다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야, 그 땅은 내 아버지가 평생 모아서 산 거야. 엄마 노후 대비용이라고 했잖아. 그걸 내가 어떻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하고 팔 수가 있니?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지금 중요해요? 제 사업이 더 급한데. 그리고 어차피 엄마 혼자 쓰시기엔 너무 큰 재산이잖아요. 혼자 쓰기엔 너무 크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한 아들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싶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은 어디 갔어, 민수야? 땅 팔아서 얼마나 받았는데. 잠시 침묵이 흘렀고 민수가 대답했어요. 4억 5천 받았어요. 4억 5천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4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엄마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써버렸다는 거죠. 그 돈 다 어디 썼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업 자금이요. 그리고 빚 갚는데. 빚? 무슨 빚?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어요. 민수가 한숨을 또 쉬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돈으로 사업했는데 잘 안 됐어요. 거래처에서 떼이기도 하고 투자도 실패하고 그래서 빚이 좀 생겼어요. 그걸 갚아야 했고 또 사업 재기하려면 돈이 필요했으니까 땅을 판 거예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민수한테 준 돈, 그 많은 돈이 다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이 평생 모은 땅까지 팔아서 빚을 갚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건 뭐야, 민수야? 엄마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 팔면 되죠. 그리고 저도 형편이 어려운데 엄마 걱정까지 하라고요? 저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파트까지 팔라고요. 제가 사는 집까지 팔라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한테 뭘 잘못했니? 너를 키우느라 평생을 희생했는데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한테 제일 많이 해줬잖아. 대학 등록금도 결혼 자금도 다 너한테 제일 많이 줬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돌아왔어요. 그게 제가 원해서 받은 건가요? 엄마가 알아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엄마의 헌신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민수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그 돈 어떻게든 좀 돌려줄 수 없니? 땅값이라도 조금씩이라도. 민수가 말을 끊었어요. 엄마, 저도 힘들어요. 지금 당장 제 앞가림하기도 벅찬데 어떻게 돈을 드려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 돈 엄마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번 거고 결국엔 저희 자식들 것이 될 건데 제가 미리 쓴 것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내가 키운 아들인가 싶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키웠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수야. 엄마가,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 내가 효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가 착각했구나. 민수가 뭐라고 더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에서 1등하고 와서 저한테 자랑하던 모습, 중학교 때 처음으로 용돈 모아서 카네이션 사다 준 날, 고등학교 졸업식 때 저를 끌어안고 엄마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목소리, 그게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민수가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아이였는데 제가 몰랐던 걸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남 진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한테 전화 받았어요. 형이 그러던데 엄마가 화내셨다고.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진수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형이 경기도 땅을 팔았다는 것,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 사억 5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것. 진수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형이 그걸 팔았다고요? 엄마, 그럼 형이 사기를 친 거잖아요. 고소해야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엄마가 도장을 찍어준 거니까. 엄마가 바보같이 잘 모르고 도장을 찍어줬으니까 사기는 아닐 거야. 진수가 답답한 듯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형이 담보대출이라고 속인 거잖아요. 그건 명백한 사기예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을 고소할 순 없어. 그건 내가 못해. 진수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너무 착하셔서 탈이에요. 형은 엄마를 이용한 거예요. 알면서도 그런 거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더 아팠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민수가 정말 아기를 가지고 저를 속였다는 걸 인정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며칠 후 막내딸 은희가 집에 찾아왔어요. 엄마, 저 오빠한테 들었어요. 땅 판 거. 은희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인데. 저는 은희를 진정시켰어요. 됐어, 은희야. 이미 일어난 일인데 어쩌겠니? 은희가 울먹였어요. 엄마는 왜 항상 그래요? 오빠가 잘못했는데 왜 감싸기만 해요? 오빠한테만 다 퍼주고 우리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까지 당하시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은희 말이 맞았어요. 저는 평생 민수한테만 잘해줬습니다. 장남이니까, 큰아들이니까 그런 이유로 더 많이 챙겨줬죠. 진수와 은희한테는 상대적으로 덜 해줬어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잘못이었나 봅니다. 민수를 너무 믿고 너무 의지하고 너무 많이 줬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배신당하고 재산을 잃고 이렇게 혼자 울고 있는 거죠. 은희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제가 모실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희야. 엄마는 괜찮아. 이 집에서 계속 살 거야. 은희가 속상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남겨진 밤, 저는 남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평생 모은 땅을 내가 지키지 못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아끼던 민수가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남편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어요.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수를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당신이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고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했어요. 다음 날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좀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하지만 돈은 정말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저도 빚이 많아서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달라고요. 4억 5천만 원을 거짓말로 빼돌려 놓고 이해해 달라고요.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있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사과였죠.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괜찮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것도 입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민수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하지 않았어요. 민수도 처음에는 연락을 시도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연락을 안 하더군요. 마치 저 같은 엄마는 없는 것처럼. 이렇게 일주일,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점점 무기력해졌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하루하루가 힘들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늙어 보였어요. 머리도 더 세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 갔어요. 친구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들 손주 자랑,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아들한테 배신당한 이야기를요. 김 여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순떡아, 요새 왜 이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괜찮아?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김 여사는 눈치를 챘는지 제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남은 재산은 이 아파트 하나뿐이에요. 매달 나오는 연금으로 근근히 살아가야 하는데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재산을 잃은 것보다 아들을 잃은 기분이 더 컸어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아들이 저를 이용만 하고 버렸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자꾸만 생각이 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키운 걸까? 민수를 너무 응석바지로 키운 걸까? 아니면 너무 많은 걸 주면서 고마워하는 마음을 가르치지 못한 걸까? 모르겠어요. 정답이 뭔지 이제 와서 생각해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저는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저도 먼저 연락할 생각이 없었고 민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진수가 급하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엄마, 큰일 났어요. 형 일 때문에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진수야? 민수한테 무슨 일 있어? 진수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에는 민수 며느리, 그러니까 제 큰 며느리가 올린 SNS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니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사진들이었어요. 진수가 말했어요. 엄마, 이거 보세요. 형수가 요즘 이렇게 살고 있어요. 형이 빚이 많아서 힘들다면서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명품 매장에서 쇼핑하는 사진, 비싼 식당에서 식사하는 사진, 제주도 특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이게 빚이 많아서 힘들다는 사람들이 하는 생활인가요? 진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이 엄마 땅 판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빚을 갚은 사람들 모습이에요? 저 명품들, 저 여행들, 다 엄마 돈으로 산 거 아니에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설마, 설마 민수가 거짓말을 한 건가요? 빚이 있다는 것도, 사업이 어렵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을까요? 진수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알아봤어요. 형이 사는 동네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형이 최근에 외제차도 새로 샀대요. 수입차인데 억대라고 하더라고요. 억대 외제차라고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한테는 돈 한 푼 돌려줄 수 없다고 해놓고
본인들은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진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이제라도 고소하세요. 형이 엄마를 완전히 우롱한 거예요.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인데 감옥에 보낼 순 없어. 진수가 답답해했어요. 엄마는 왜 그래요? 형은 엄마를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냥 돈 뜯어낼 호구로만 본 거예요. 그런데도 엄마는 계속 형을 감싸시려고요? 호구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래요. 저는 민수한테 호구였던 거죠. 이용당하기만 하는 바보 같은 엄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민수를 직접 만나서 물어봐야겠다고. 진실이 뭔지, 정말 거짓말을 한 건지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럴 만도 했죠. 한 달 넘게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왔으니까요. 며느리는 SNS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명품 로고가 선명한 옷에 반짝이는 액세서리들. 민수 있니? 제가 물었어요. 며느리가 어어 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때 안쪽에서 민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민수가 나왔다가 저를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엄마, 우리 얘기 좀 하자. 제가 말했어요. 민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거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며느리는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물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빚이 많다고 했지? 그래서 땅 판 돈으로 빚을 갚았다고 했어. 그게 사실이야? 민수가 눈을 피했어요. 네, 사실이에요. 그럼 이 집은 뭐니?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거실에 놓인 비싼 가구들, 벽에 걸린 대형 TV, 현관에 보였던 명품 신발들. 이게 빚쟁이들 집 같아? 그리고 내 차는? 새로 산 외제차 말이야. 민수 얼굴이 붉어졌어요. 누가 그런 소리를?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내 동생들이 다 알아. 내 며느리 SNS도 봤어. 해외여행 가고, 명품 사고, 고급 레스토랑 다니고. 이게 빚 갚느라 힘들다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민수가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건 사업상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거래처 사람들 만나려면 좋은 차도 타야 하고 옷도 잘 입어야 하잖아요. 다 사업을 위한 투자예요. 투자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럼 엄마 노후 자금은? 엄마가 늙어서 쓸 돈은 투자가 아니고 내가 명품 사고 비싼 차 타는 건 투자란 말이야? 민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봐, 민수야. 빚이 얼마나 있어? 정말로 4억 5천을 다 빚 갚는 데 썼어? 민수가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빚은 1억 정도 있었어요. 1억이요. 그럼 나머지 3억 5천은 어디 갔어?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기들 좋은 데 쓴 거죠. 명품 사고, 차 사고, 여행 다니고. 민수야,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너 지금 엄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드는 거야. 빚이 많다고 힘들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작 너희는 호화롭게 살고 있었잖아.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민수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그럼 엄마는 뭔데요? 평생 아무것도 한 게 없으면서 아빠가 번 돈 가지고 있다가 자식들한테 나눠주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저는 그 돈으로 사업하고 가족 먹여 살리고 그게 잘못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안에 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였어요. 민수는 정말로 저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보고 있었던 거예요. 평생을 자식들 키우느라 희생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남편 돈 가진 사람일 뿐이었던 거죠. 일어서서 나가려는데 민수가 뒤에서 말했어요. 엄마, 어차피 그 재산 나중엔 다 제 거예요. 상속받을 거잖아요. 제가 미리 쓴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뒤돌아보니 민수가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조금의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민수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자식들 잘 되라고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이게 제가 받은 대가인가요? 아들 하나 잘못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져야 하는 건가요? 집에 도착해서 진수한테 전화했어요. 진수야, 엄마가 결심했어. 민수를 고소할 거야. 진수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요, 엄마? 진짜 고소하실 거예요? 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엄마가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 순 없어. 내 형은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아.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진수가 말했습니다. 잘 결심하셨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알아볼게요. 다음 날 진수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기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이라고 속이고 매매 계약서에 서명을 받았다면 이건 명백한 사기행위예요. 하지만 변호사가 덧붙였어요. 다만 문제는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을 하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입증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민수 측에서 어머님이 알고 동의했다고 주장할 수 있거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담보대출인 줄 알았어요. 땅을 파는 건지 전혀 몰랐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가 있으면 좋고요. 증거. 저는 생각해 봤어요. 민수와 나눈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그것들이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빚이 많다고 거짓말한 부분, 그리고 실제로는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법률사무소를 나오면서 진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이길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내 아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여전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민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한 번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땅값 중에서 조금이라도 돌려줄 생각 없니? 엄마가 쓸 돈만이라도 좀 줘. 민수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그런 돈 없어요.
저도 여유 없다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그 돈 엄마 거 아니잖아요. 다시 또 그 말이었어요. 엄마 거 아니라는 말. 알았어, 민수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도 이제 내 엄마 아니야. 오늘부로 우리 남남이야. 그리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거야. 각오해. 민수가 비웃었어요. 고소한다고요? 하세요. 어차피 엄마가 도장 찍은 거 증거 다 있는데 엄마가 이길 것 같아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두고 보자, 민수야. 전화를 끊고 저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제 정말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도 이제 당하고만 살 순 없으니까요. 며칠 후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민수에게 정식으로 사기죄 고소장이 전달되었죠. 민수한테서 곧바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진짜 고소했어요? 미쳤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정신 멀쩡해. 내가 한 짓을 법적으로 책임지게 만드는 것뿐이야. 민수가 소리쳤어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아들을 고소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아들을 배신하는 아들도 없어. 민수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진수와 은희가 집에 왔어요. 두 아이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엄마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이 편해지기도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민수한테 이용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착한 척, 좋은 엄마 척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남은 인생, 아무리 짧아도 제 것으로 살 거예요.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요. 고소장을 제출하고 나서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법정 준비를 하면서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변호사와 상담하고 증거 자료를 모으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예순을 넘긴 나이에 처음 해보는 일들이었습니다. 진수와 은희가 많이 도와줬어요. 특히 진수는 민수와 나눈 문자 메시지들을 모두 캡처해서 정리해줬고 은희는 민수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을 증거로 저장해줬습니다. 명품 쇼핑,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빚이 많다던 사람들의 호화 생활 증거가 하나둘씩 쌓여갔어요. 한편 민수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곧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민수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저는 민수 씨 측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 합의로 마무리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법정까지 가면 서로 상처만 깊어집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합의는 생각 없습니다. 제대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직접 서명하신 서류가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에요. 승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속았다는 걸, 민수가 거짓말로 저를 이용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적이에요. 첫 재판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원에 가는 아침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예전에 그 착하고 순한 박순덕이 아니었죠. 이제는 싸울 줄 아는 박순덕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민수가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우리 눈이 마주쳤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며느리도 옆에 앉아 있었는데 예전처럼 화려한 차림은 아니었습니다. 수수한 옷을 입고 액세서리도 빼고 왔더군요. 아마 재판관한테 좋게 보이려는 속셈이었겠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피고인 민수는 모친인 원고를 기망하여 토지를 편취한 혐의가 있습니다. 원고는 담보대출 서류라고 속아 서명했으나 실제로는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기 행위입니다. 민수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원고는 성인이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습니다. 서류에 서명할 때 충분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유효한 계약이며 사기가 아닙니다. 재판관이 저한테 물었어요. 원고 서명하실 때 서류 내용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읽지 못했습니다. 한자도 많고 법률 용어도 어려워서요. 그냥 아들이 담보대출이라고 해서 믿고 서명했습니다. 재판관이 다시 물었어요. 그럼 아드님이 직접 담보대출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분명히 담보대출이라고 했습니다.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라고요. 팔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그때 제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민수와 제가 나눈 문자 메시지들이었어요. 그 중에는 엄마 담보로만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민수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재판관이 그 문자를 읽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또 다른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민수가 빚이 많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1억 정도였고 나머지 돈은 사치품 구매와 여행에 사용했다는 증거들이었죠. 민수 며느리의 SNS 게시물들, 외제차 구매 내역, 해외여행 기록들. 민수 측 변호사가 당황했어요. 이건 사생활 침해 아닙니까? 하지만 제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공개된 SNS 게시물이며 피고인이 빚 때문에 힘들다고 거짓 진술한 것을 반박하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수의 거짓말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망한 상태였고 빚이 많다고 했지만 대부분은 자신들의 사치 때문에 생긴 빚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서 받은 돈과 땅값은 거의 다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재판관이 민수한테 물었어요. 피고인 모친께 거짓말을 한 건 인정합니까? 민수가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엄마를 안심시키려고요? 재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모친의 노후 자금을 편취하고도 안심시키려고 했다는 말입니까? 민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첫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민수가 저를 불렀어요. 엄마,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니까요. 그 후로 몇 차례 재판이 더 진행되었습니다. 매번 새로운 증거들이 나왔고 민수의 거짓말은 점점 더 명백해졌어요. 심지어 민수가 다른 사람들한테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제가 유일한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죠.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재판관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민수는 모친을 기망하여 토지를 편취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고에게 토지 매매 대금 4억 5천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합니다. 민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담담했어요. 이겼다는 기쁨보다는 그냥 허무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제 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 한편을 아프게 했으니까요. 법정을 나오면서 민수가 다가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너무 늦었어요. 진수와 은희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수고하셨어요. 잘 싸우셨어요. 저는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판결 후 민수는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차를 팔고 빚을 내서 조금씩 갚아나갔어요. 물론 한 번에 다 갚을 수는 없었지만 매달 일정 금액씩 제 통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법원 명령이니 어쩔 수 없었겠죠. 저는 그 돈을 받으면서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제 돈을 되찾은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아들을 잃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시간이 흘러 1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는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처럼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동네 봉사활동도 하면서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한 할머니가 저한테 말했어요. 순덕아, 너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뭔가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내가 나를 찾았어. 진수와 은희는 자주 찾아와서 저를 챙겨줬어요. 특히 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러서 반찬도 해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세심하게 돌봐줬습니다. 예전에는 몰랐는데 은희가 참 착한 아이더라고요. 진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달려와서 도와주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주고 정말 든든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효자는 민수가 아니라 진수와 은희였다는 걸요. 민수와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가끔 진수를 통해 소식을 듣는데 민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돈을 갚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일을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처럼 호화롭게 살 수는 없겠지만 그게 당연한 거겠죠. 남의 돈으로 사치하던 시절은 끝난 거예요. 어느 날 민수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진수가 전해줬어요. 읽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펼쳐봤습니다. 엄마, 저 민수입니다. 지금까지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를 뵐 면목이 없어서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엄마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약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용서할 준비는 아직 안 됐어요. 어쩌면 평생 용서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더 이상 착한 엄마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니까요. 제 감정에 솔직해지기로 했으니까요. 지금 제 통장에는 민수가 갚은 돈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아직 다 받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다 받을 거예요. 그 돈으로 뭘 할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여행을 갈까 아니면 봉사활동에 쓸까 천천히 생각해 볼 생각이에요. 요즘 저는 행복합니다. 예전처럼 불안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이용당할까봐 두렵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저를 지킬 줄 알게 됐으니까요. 나이 70이 넘어서야 배운 교훈입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 무조건적인 희생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는 것. 그리고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라는 것.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고만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식이 효자인 줄만 알고 눈 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저처럼 뒤늦게 깨닫기 전에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하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나를 위한 길이고 결국은 가족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효자는 부모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모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좋은 부모는 자식한테 무조건 퍼주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것과 그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도요.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만큼은 저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